자,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그 서울시의 엠바고 자료를 가지고서 함께 서울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어 있고 또 다들 부동산 시장이 안 된다라는 전망을 내세우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가 세운 지구를 들여다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들 혹시 그 요즘에 드라마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을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게 뭐 가상의 그룹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이게 주로 그러니까 삼성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뼈대로 해서 거기에 뭐 현대의 이야기, 뭐 대우의 이야기, 뭐 등등 기타 재벌가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재벌이라는 게 하나의 그 사업으로 잘 되기도 하지만 시대 흐름을 잘 타야 재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80년대, 1987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어떤 위기들이 있었고 그 위기 때 어떤 선택들이 재벌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경제 공부로 이만한 드라마가 없더라고요. 있던 사실 그대로를 그러니까 우리 재벌의 이야기들은 좀 각색을 했지만 또 여기저기 재벌의 이야기들을 껴다 붙이긴 했지만 경제 상황은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현재 진단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만한 경제 역사 공부가 없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벌가의 막내 아들을 저는 애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그 시청률이 한 21% 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많이 5집 중에 한 집은 보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경제 위기죠. 경제 위기고 이번 경제 위기는 금리, 고금리 상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된 고금리가 발단인 그러한 경제 위기인데 우리가 뭐 작년에, 뭐 재작년에, 뭐 그리고 5년 전에, 10년 전에 경제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으셨던가요? 어, 6.25 전쟁 이후에 여태까지 늘 경제 위기였었죠. 근데 지나보고 보면 그 시절엔 어떤 게 호재였어. 그 시절엔 어떤 게 호재였어. 라는 기억만 남을 뿐이지. 사실 그 1980년대 막 고성장 할 때도 경제 위기였고요. 그리고 70년대 말에서 80년대 넘어가면서 2차 쇼크가 있었고 그러면서 경제 위기는 늘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느냐라는 거고 매 위기 때마다 그 위기가 기회라는 얘기는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 때마다 반드시 기회는 존재했고 그 기회들을 잘 잡은 기업들이 살아남았고 그 시대 흐름을 잃지 못해서 기회들을 놓친 기업들이 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들 하나하나 가게들도 기업과 같죠. 그 기업들처럼 현재 상황을 잘 진단하고 그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 점프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현대 시절을 잘 읽지 못하면 그러면 마이너스의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위기를 통해서 돈을 버신 분들의 이야기, 재벌집 막내 아들, 뭐 재밌게 시청하고 계신데,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가 좋을까요? 아니면 위기가 오지 않았을 때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위기가 오지 않았을 때가 좋죠. 왜냐하면 많은 집들이 위기가 오면 망합니다. 많이 망해요. 그 중에 소수가 기회를 잡은 소수들이 크게 점프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도 2008년 외환 위기 때 돈을 버신 분들이 꽤 많고요. 다음에 1997년 IMF 때를 이용해서 점프업을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IMF 때나 2008년 외환 위기 때를 그리워하거나 그 시절이 좋았어 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을 버신 분보다 망하신 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 접속 채널들을 통해서 뭐 온라인, 오프라인, 뭐 블로그 등등을 통해서 뭐 유튜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아마 얻고 계실 거예요.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기사들과 그다음에 유튜브 등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경청합니다만 물론 그들의 말들이 다 하나씩의 장점들 또 논리들 논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의 이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경제 위기가 오래될 거다. 그리고 극강의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한 정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진짜로 한 3년 정도까지는 이 위기가 갈 것이고 또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또 문재인 정부 내내 그러한 이야기들은 늘 있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좀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80년대, 90년대도 경제 뉴스들 또 경제 정보들 계속 접해왔는데 그 위기론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또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정확하게 예측해내는 그러한 전문가들보다 위기론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의 숫자가 늘 더 많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론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늘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큰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매년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럼 그런 위기를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유통이 잘 돼요. 예를 들어 저도 이걸 온라인 강의를 유료로 진행하거나 또는 아니면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면 장사가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장사가 되는 이야기는 겁을 주는 이야기가 장사가 잘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도 이야기가 재미있고 미담 이런 거보다 귀신 이야기, 뭐 호랑이 이야기, 뭐 화장실 귀신 이런 거에 또 미스테리 이런 거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잖아요. 사람들은 늘 무서운 이야기에 호기심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무서운 이야기에 집중해야 겁이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이야기가 잘 팔려요. 그래서 2022년 오늘 현재 무서운 이야기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이야기만 너무 많이 듣다 보면 우리 어린 시절에도 귀신 이야기 많이 듣고 귀신 영화 많이 보다 보면 어떤 결과가 와요? 화장실 혼자 못 가잖아요. 거의 무서워져. 밤에 못 돌아다니잖아요. 무서워서. 그것처럼 경제에서 무서운 이야기만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예금밖에 없습니다. 예금밖에. 자, 그래서 그럼 현재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대처가 되겠느냐라는 걸 짚어봤을 때 왜 세운인가를 보면 자, 위기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둘씩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근거에 해당되는 내용만 하나씩 지워나가면 돼요. 무섭다, 위기가 올 거다는 것들을 하나 지우면 돼요. 무섭다고 해서 에이 부동산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거든요. 2008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돈을 벌었던 이유는 대다수의 많은 기업들이 망하고 많은 가게들이 망하고 많은 부동산이 망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그 시대 흐름을 탄 부동산들이 점프업이 많이 됐기 때문에 돈을 번 거고요. 1997년 IMF 때도 대다수가 망했지만 또 그 시대 흐름을 탄 그러한 일부 부동산들이 크게 점프업이 됐던 거고 그것처럼 현재 위기, 고금리 상황에서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씩 지워나가 보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부동산 투자만 논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저 스스로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한 투자자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오히려 호기가 오고 잘 될 때는 여기도 잘 되고 저기도 잘 되고 막 잘 될 때는 사실 아무 데나 사도 잘 돼요. 그런데 부동산의 이 서클 자체가 잘 되고 안 되고 잘 되고 안 되고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 잘 되던 시절에도 반드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 시절이 온다는 거죠. 안 되는 시절이 왔을 때 내가 잘 된다고 투자했던 것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처럼 안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을 지워 나가다 보고 남는 것은 잘 될 때는 더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같은 위기 상황엔 안 좋은 물건들, 안 될 수 있는 물건들을 걸러내기가 매우 좋은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로서 제일 좋은 시점이 현재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세운인가? 이거를 하나씩 좀 지워나가 보자면, 첫 번째, 요즘은 대출 금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그것 때문에 수요보다, 아까 수요가 얼어붙었죠. 대출 때문에 수요가 얼어붙었고, 이 수요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공급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는 거거든요. 거기다 그 전에 바로 그 앞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었기 때문에 이 과열됐던 폭들이 빠져나가서 거품이 빠지는 시기, 그러니까 정상가로 돌아오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앞선 시절에는 부동산이 과열되면 반드시 규제책이 따라요. 그래서 규제책이 따르던 와중이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중심가 또는 돈이 될 수 있는 결국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불패가 되는 지역은 세 군데입니다. 바로 YDB 지역, 그러니까 여의도의 중심가 지역. 다음에 GDB 지역, 얘는 바로 강남권에 있는 중심가. 다음에 CBD 지역, 여기는 바로 광화문 일대와 중구에 있는 중심가. 이 세 개가 주요 업무 지구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 일자리가 엔진, 성장 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곳의 부동산을 늘 주목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을 때는 이 지역들은 당연히 규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죠.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외곽 지역으로 사이드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게 앞선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규제가 하나 둘씩 풀려나가고 있잖아요. 이 규제가 결국은 언제가 됐을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느냐? 현재 이 문제는 고금리 때문에 왔기 때문에 고금리가 내려갔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금리는 현재 정권에서 금리 한다고 낮추는 게 아니라 세계 시장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금리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종부세도 이제 해지한다고 하고 일가구 이주택도 이제 해지한다고 하고 다음에 DTV, LTI 대출 규제도 해제한다고 하고 규제 지역 해제한다고 이렇게 해제가 하나둘씩 되고 있는데 이 해제가 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 의견이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금리부터 해결됐다면 과연 지금처럼 규제가 풀릴 수 있었을까? 못 풀렸을 거예요. 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됐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금리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조금씩 쌓여왔던 규제들이 하나씩 풀리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리가 해결되면 반등의 시절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놓고 봤을 때 재미난 뉴스가 있습니다. 한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1억 정도를 은행에다 예금하세요. 그러면 금리가 6% 이상 이렇게 됐을 때 연 한 6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라는 기사들이 두 달도 채 안 되는 시간대 쏟아졌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가 어떻게 됐어요? 600만 원을 받지 못한다. 왜? 지금 현재 금리 다 고금리 했던 상품들 다 사라지고 4%의 금리의 상황들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왜 나라에서는 대출 금리는 현재 계속 높은 상태여서 대출 받으신 분들은 많은 금리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 예금 상품은 왜 고금리를 못 하느냐? 왜냐하면 정부에서 예측했을 때 곧 금리가 떨어질 시그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떨어질 거란 시그널을 미국에서 공표하면 파월 의장이 금리를 곧 떨어뜨릴 거예요. 하게 되면 가뜩이나 이제 인플레이션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거기에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겁만 주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경제가 성장이 멈추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이 멈춰요. 이 상황이 될 수 없고 저성장인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도 성장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금리 상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곧 풀립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왜 서울시의 엠바고 자료를 잘 찾아봐야 되느냐? 현재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적으로 모든 분양 공급 물량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시행사도 은행 대출을 가지고서 건물을 짓는데 그 금액이 거의 뭐 몇백억, 몇천억에 다니기 때문에 이자가 만만치 않죠. 엄청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여러분이 분양을 받으시면 중도금 무이자 이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기 힘든 이유가 금리가 세기 때문에 중도금을 후불제로 하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마저도 이젠 여의치 않으니까
전부 다 분양을 내년 봄으로 다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급이 없어진 상황이죠. 자, 이래서 현재 사이드까지 퍼졌던 부동산 시장이 중심가로 몰려오고 있고, 규제가 풀렸던 것이 다시 중심가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건 뭐냐? 사실 진행되고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진행되고 있는 건 세운지구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세운지구만 진행이 되고 있냐 하면, 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행사가 그냥 돈을 벌려고만 하는 거다 보니까 현재는 이자 줄이기는 방법은 사업을 멈추는 방법이고, 멈춰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고 풀리면 하면 돼요. 그런데 세우는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만들어야 돼. 그게 뭐냐면 바로 오세훈의 시간표입니다. 오세훈은 서울시장을 이번 한 번만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자리는, 길을 쓰고 서울시장 되려고 하는 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보여주기가 좋은 자리죠.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늘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 늘 현재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왜? 민주당에서 공격해주니까. 민주당에서 공격해주면 해줄수록 한동훈의 이름은 자꾸 언급이 되고, 그걸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몸값이 뛰어요. 희한하게 때릴수록 몸값이 뜁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현재 언론에 언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결정적으로 한 방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한 방을 언제 보여줘요? 바로 서울시장 임기가 끝나기 1년 전쯤 한 방을 보여줘요. 그때가 되면 다시 다음번 대선이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한 방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한 방을 어디다 보여주려고 하느냐? 세운지구에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강 르네상스라고 해서 세빛둥둥섬도 만들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디자인 서울에서 동대문도 만들고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만, 넓은 지역에 이렇게 소량의 예산을 투입해갖고는 이게 크게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한번 실패해봐서 깨달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것도 중심가에 서울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크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운에 집약적으로 들어가고, 그 어떻게 그러면 4년 뒤에 어떤 그림을 어떻게 보여줄까 하는 자료가 바로 오늘 보여드릴 서울시의 엠바고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 엠바고 자료를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바고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는 자료가 서울시의 엠바고 자료입니다. 얘는 이제는 이제 누구나 이제 볼 수 있는 자료가 됐고요. 구성될 때까지 비밀에 붙여서던 자료죠. 자, 항상 제일 중요한 헤드라인은 바로 이 첫 페이지에 헤드라인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즐겁고 활력이 넘치게 만들 건데, 재미있는 도시, 신나는 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 건데, 그 중심이 뭐냐? 바로 녹지 생태 도시입니다. 녹지 생태 도시이고, 그걸 어떻게 만들 거다? 재창조 수준으로 해서 만들어 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에서 많은 정보들이 현재 담겨 있는데, 잔디밭에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쉬고 있으면서 큰 나무들이 둘러지고 있고, 거기에 뒤에 빌딩 숲이 이루어져 있죠. 서울을 이렇게, 서울 중심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만들 거냐? 왜 그렇게 만들 거냐? 경쟁력 있는 도심을 만들 건데, 현재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도시를 살펴보니 녹지가 우선 풍부하더라, 녹지가. 예전에는 빽빽하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높은 고층 빌딩, 마천루, 이게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건물과 거리가 좁고 도로에 차가 엄청나게 많고, 스파이더맨 보시면 거기에 뉴욕을 막 거미줄 타고 슝슝 날아다니잖아요. 그게 예전 80년대, 90년대까지 일본이 한참 성장하던 그 시절의 도심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도심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쉼이 없죠. 쉼이 없고 여유가 없죠. 그리고 주거의 공간으로서 떨어지다 보니까 점점점 우리가 어때? 신도시가 1기 신도시,
이기 신도시 점점점 중심가에서 사람이 멀어지고 중심가에 있던 학교들의 학급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점점점 사람이 살지 않고 젊은 사람이 살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좀 더 가면서 오히려 출퇴근은 더 복잡해지고 중심가는 낡아가면서 복잡해지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단지 그냥 일만, 중심가라고 했을 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과 그리고 주거가 그러면서 쉼이 함께 공존하는 이러한 도시가 바로 경쟁력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의 특징은 녹지가 풍부하더라. 이게 요즘 트렌드더라. 근데 대한민국엔 아직 중심가, 특히 서울에 녹지가 풍부한 이러한 도심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좀 떨어지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자, 세계 도시입니다. 세계 도시를 살펴보니 계획적인 고밀도 도시고 복합 개발과 함께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더라. 대표적으로 두 개 도시만 보자. 뉴욕이에요. 뉴욕. 그다음에 도쿄. 이 두 개를 볼 건데요. 뉴욕의 원래 중심가는 타임스퀘어였죠. 그런데 요즘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가장 중심가는 바로 허드슨 야드입니다. 이 허드슨 야드는요. 해변가 위에 뉴욕의 해변가에 위치한 굉장히 넓고 우범 지역에 굉장히 안 좋았던 동네였어요. 자, 그 우범 지역인 그 동네를 녹지와 함께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젠 가장 핫한 트렌드의 동네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고층 빌딩과 함께 그냥 고층 빌딩만 만든 게 아니라 그런 공원, 녹지를 함께 만들어서 일과 주거를 복합적으로 개발해서 뉴욕의 최중심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쿄 같은 경우에도 미드타운 파크를 보면 고밀도에 여기서 고밀도란 고층 빌딩이 있는 자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복합 개발 통해서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뉴욕의 가장 핫한 동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 서울을 이제 도시 고밀도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녹지 공간을 조성할 자리가 미흡하더라. 특히 무교동, 뭐 다동 이런 데를 보면 소공원을 조성을 했지만 46년이 지났지만 공원화는 절반에도 못 미쳤고요. 그러면서 매우 부진하고 굉장히 작다. 공원 비율이 매우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세계 대도시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서울 도심의 녹지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센트럴 런던만 보더라도 이 녹색 부분이 전부 다 녹지거든요. 공원 녹지 비율이 14.6%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뉴욕 맨하튼을 보면 물론 센트럴파크가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26.8%가 녹지예요. 그런데 서울 도심의 4대문 안을 보면 3.7%밖에 녹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더라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요. 자, 다양한 녹지 공간의 확충이 절실한데, 왜 그럼 절실하냐? 요즘에 예전에는 공장 단지, 다음에 회사 단지, 다음에 아파트 단지, 이렇게 일과 쉼과 다음에 일도 제조형이냐 또는 뭐 사무형이냐에 따라서 동네가 달랐어요. 다 분리돼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경계가 사라졌다는 거죠. 일과 다음에 쉼과 다음에 주거가 이제는 한 동네에서 다 일어나요. 이게 다기능 복합용다, 융복합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구로동에 살면 거기는 제조단지에다가 막 이렇게 많은데 주거하기가 불편하고 그렇다고 저 강북에 뭐 이렇게 창동 뭐 이쪽에 도봉구 가보면 거기는 잠자기는 좋은데 출퇴근 일자리가 너무 없어버리고 그다음에 서울 중심가에는 사무실들이 많긴 한데 주거가 불편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다음에 미세먼지가 일상화가 돼서 요즘 미세먼지 늘 봄철만 되면 항상 요즘은 사계절 내내 얼마 전에 눈이 엄청나게 왔는데 황사 눈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심의 미세먼지 해결하려면 녹지가 필요하죠. 거기에다가 혹서기, 더위가 장기화가 되고 있고 이 더위가 뭐 정말 열대야, 열섬 현상이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녹지 공간이 필요하다. 도심에도 필요해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 공간의 확충이 매우 절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음이요. 서울 도심을
녹지 생태 공간이 가득한, 그렇게 가득해지면 경쟁력이 있는 복합 도시, 바로 일과 주거와 쉼이 함께 복합적으로 만드는 도시를 만들어야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이요. 그래서 녹지 생태 도심을 재창조 수준으로 아예 만들 건데,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건데, 이 도심에는 미래 신산업, 중추 업무, 그다음에 ICT, 아까 IT 산업들과 그다음에 최첨단 산업들이 함께 더해진 게 ICT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신산업, 뷰티 산업들이 함께 일자리가 충분해지는 미래 신산업이 들어가는 자리. 그러면서 풍부한 녹지 생태 공간을 만들어서 녹지 공간을 15% 이상 확보해서 다양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면서,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도심형 주거를 공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직주 근접 적응주 도시라는 건 뭐냐면 직장과 주거가 서로 가까이에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므로 해서 교통난도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주거와 상업과 문화와 업무 복합 용도로 함께 만들어지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녹지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녹지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바로 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고밀도의 복합 개발을 통해서, 그러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재개발을 추진해서, 그래서 녹지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 규제를 완화할 건데 어떻게 완화해 줄 거냐? 건폐율을 낮추고, 그래서 건폐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 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건물이 땅에, 그러니까 건폐율을 낮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100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건폐율이 100%야. 그러면 내 땅 전체에다가 빽빽하게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프랑스나 유럽의 구도심을 가면 옆에 건물과 옆에 건물이 아예 딱 달라붙어 있는, 쫙 달라붙어 있는 도시를 볼 거예요. 걔가 바로 건폐율이 100%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건폐율이 50%라 한다면, 내가 100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50평만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건폐율이 50%인 거죠. 그러면 나머지 50%는 녹지가 되겠죠. 그래서 건폐율을 낮춘다는 얘기는 동과 동의 간격을 넓힌다는 얘기고, 녹지 공간들이, 일반 땅이 많아지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러면 건폐율을 낮췄으니까 오히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줄어드는데 어떻게 고밀도로 만들 거냐? 바로 용적률, 높이를 높게 해주는 게 용적률이에요. 이 용적률의 제한을 없애버리는 거죠. 서울시는 예전에 35층까지의 규제가 있었어요. 그 규제가 거의 다 철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으로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과 동의 간격은 멀리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건물은 초고층으로 지어서, 그래서 고밀도를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주거시설, 집들도 초고층, 상업지역도 초고층, 문화시설도 초고층, 업무시설도 초고층으로 짓는 거죠. 그리고 건물과 건물 간격을 띄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녹지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공원을 블록별로 1개소 이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원과 공원을 걸어가면서 연결할 수 있는, 녹지로 걸어가면서 연결할 수 있는 보행로를 만들면서, 건물의 저층부는 오픈 스페이스 뭐냐면 공간이죠. 그래서 이 건물이 그냥 건물이 실내, 그다음에 공원은 실외, 이게 아니라 이 건물 자체도 오픈된 공간으로 사람들이 다양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녹지도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어지면서 저층부를 개방 공간으로 만들 건데, 1층만 다니는 게 아니라 2층 또는 3층으로 보행로를 또 만들어서 2층과 3층으로도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면 우리가 서울식물원 가보면 1층에서 보면 대부분 나무의 이 몸통이 보이고 잎사귀는 저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신문원 보면 2층으로도 다닐 수 있게 돼 있죠. 2층, 3층으로도. 그러면 잎사귀를 내 눈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가잖아요. 그것처럼 서울의 공원화를 해서 1층, 2층, 3층 공간이 오픈되어 있는 자리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 보행을 1층으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2층 또는 3층으로도 다니면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공간으로, 단지 그냥 건물이 아니라 그 또한도 하나의 재미있는 녹지의 요소, 공원의 요소, 이제 인과 아웃, 실내와 실외의 공간의 벽의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화를 하겠다. 그 공원화도 상업과 함께 더해지는, 또는 휴식의 공간과 함께 더해지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든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그걸 어디를 만들 거냐면,
마치 연트럴파크형으로 해서 도심을 선형공원, 그러니까 쭉 그냥 넓게 그냥 네모 반듯하게 옛날 여의도공원처럼 네모 반듯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행자 중심으로 쭉 길게 공원이 선으로 이어지는 공원으로 만들 것이고, 거기에 거점으로 블록별로 1개소 이상의 공원을 조성해서 넓은 공원과 선형 공원이 만나는 이런 형태가 되면서 주변 지역의 보행으로 녹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환도 되고 다음 지역으로 걸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건축 규제를 완화할 건데 높이 규제를 완화할 거예요. 그래서 구역 여건을 고려해서 도심부의 높이 기준을 재설정할 건데 용적률, 높이죠. 건폐율은 건물의 이 두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개방 공간을 만들 건데 도심의 건축물 높이를 그냥 일률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재미있게 구역별로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특히 어디부터 먼저 가냐? 여기서 중요한 건 우선이에요. 우선. 얘가 15년, 20년, 30년에 걸쳐서 서울이 이렇게 바뀌어 나갈 건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중요한 게 늘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벌었냐, 당장 어디가 되느냐, 당장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게 중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냐? 낙후된 종묘부터 시작해서 퇴계로 일대까지 여기를 먼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녹지 생태 도심으로 먼저 만들겠다. 먼저. 그래서 얘가 바로 모델이 될 거고, 얘가 바로 샘플이 될 거고, 얘가 바로 기준점이 될 거고, 얘가 바로 시발점이 될 겁니다. 다음이요. 자, 보시면 그럼 왜 그러면 종묘 일대에서 퇴계로까지 바로 이 녹색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녹색 부분이 종로에서 북쪽은 이제 종묘가 되겠죠. 밑에가 이제 퇴계로가 될 겁니다. 거기를 왜 먼저 만들 거냐? 라고 봤을 때 중앙 지역이 현재 늙어가고 있고 낡아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낡은 가장 지금 문제가 심각한 가장 침퇴된 자리가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거의 뭐 6.25 전쟁 바로 이후의 모습과 현재가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낙후됐거든요. 그러면 광화문부터 시청까지의 일대, 그다음에 인사동부터 명동까지의 일대를 하나로 묶어서 라인으로 봤을 때 일하는 종사자 수는 14만 명이고요. 다음에 평균 용적률, 그러니까 건물의 높이죠. 평균 용적률이 590%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현재 매출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 연간 205조 원의 매출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바로 얘가 CDB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중심가의 일자리의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에 동층을 보시면 DTP 동대문이죠. 동대문 일대인데 여기를 보니까 4만 명이 일하고 있고 평균 용적률은 240%인데 8조 원이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발전의 한계점에 맞고 근데 이것도 이제 작년도 자료라 조금 오류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다시 일본에서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패션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이상 침체되지 않았어요. 요즘 보면 난립니다. 새벽에 가보면 거기에 관광버스 쫙 서고 일본에서 옷대 가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물론 일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동남아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옷을 떼가는데 요즘 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5조의 그 명동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명동이 한때 침체됐었어요. 제가 왜 요즘 많이 떠드는 그 전문가들의 말을 믿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냐면 명동이 한때 침체됐을 때 그때 임대로 나오는 물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명동 되게 썰렁했거든요. 그래서 명동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가 전부 다였어요. 명동은 끝났다. 그런 상권은 끝났다라고 다 얘기했어요. 최근에 한번 명동 가보신 분 계신가요? 난리도 아닙니다. 90% 뉴스를 통해서도 나오죠. 90% 이상이 외국인이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 예전에는 저 중국 사람, 뭐 동남아 사람, 일본 사람만 왔다면 지금은 뭐 남미 사람, 뭐 유럽 사람, 뭐 북유럽 사람, 북미 사람, 다 옵니다. 아프리카 사람 뭐 다 옵니다. 중동 사람 뭐 다 와요. 연령대도 젊은 여성들만 오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 애들까지 가족 단위고 다 옵니다. 위어더 월드예요. 가보시면 명동 난리 났습니다. 빡빡 미어 터져요. 그래서 아마 205조 원보다 더 많이 벌리고 있다. 그런데 종묘와 퇴계로만 현재 엄청나게 나이가 있어요. 그리고 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4대문의 제일 중심이 어디예요? 제일 중심이 바로 종묘에서 퇴계로 라인입니다. 여기가 중심이에요. 조선은 그 유교 국가였죠. 유교 국가다 보니까 가장 중심에 뭘 만든 거예요? 종묘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 사극 보시면 종묘 사직을 뭐 보존하시고 뭐 하시잖아요. 조상 섬기는 게 유교란 말이에요. 조상이 도와준다. 이게 유교란 말이에요. 종묘가 뭐예요? 역대 왕들, 임금님들의 위패를 모시는 자리가 종묘잖아요. 제사 지내는 데가 종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최중심에 종묘가 있습니다. 즉, 종묘에서 퇴계로 라인이 서울의 최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낙후된 게 바로 종묘에서 퇴계로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가장 시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이요. 그래서 우선 낙후된 종묘 퇴계로 일대를 녹지 생태 도심을 조성할 건데, 자 다음이요. 건물의 노후화를 한번 살펴보니까 얼마나 늙었나, 얼마나 낡았나 이거를 한번 살펴보니까 단연코 지금 현재 여기가 자, 여기가 가장 낡았어요. 얼마큼 낡았냐? 보니까 30년 이상 된 건물이 뭐 절반도 아니고요. 94%입니다. 94%. 그러니까 엄청나게 낡았죠. 그죠? 다음에 그중에서도 목조 건물이 더 낡거든요. 더 위험하거든요. 화재 위험이 있고 건물 붕괴 위험이 있어요. 목조 건물이 절반 이상이에요. 64%가 바로 목조 건물이더라라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어, 목조 건물이 64%인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화재에 취약하잖아요. 불 나면 거기다 건물도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옆집 불 나면 바로바로 옆으로 불로 가는 거야. 그런데 그러려면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맹지. 여기서 맹지라는 건 바로 차량이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심지어 여기 택배차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택배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수레로 나르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맹지 비율이 무려 36%나 됩니다. 36%. 그렇기 때문에 목조 건물에 30년 이상 됐는데 차가 접근이 안 돼. 최악이죠, 최악.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가장 먼저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요. 자, 사진으로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나마 앞에는 간판도 달고 그다음에 또 막 일도 하고 하니까 좀 덜해 보입니다만 하늘에서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 타이어 올라가 있는 그런 거 다 지붕도 뭐예요? 다 그냥 갓바잖아요. 천 아니면 뭐 철제. 그러면서 건물도 1층짜리 2층짜리 막 다 무너져가는 그런 자리에 골목길 자동차 한 대가 못 들어갑니다. 수레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만큼 낙후되어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서울의 최중심 4대문 안에. 또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는 그 상황에 서울의 최중심가가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장기간 사업이 계속 안 됐어요. 그래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선 중심적으로 여러 군데도 서울 손봐야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먼저 종묘부터 퇴계로 일대를 재개발을 할 거다. 장기적으로 방치되다 보니까 난개발이 예상되고 기반 시설이 없다 보니까 자체 정비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블록 단위로, 블록별로 정비 사업을 할 건데 먼저 2014년도 계획은 중소규모 단위로 해서 171개의 정비구역으로 해서 이렇게 짜로짜로 이렇게 조금씩 해서 왜냐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땅은 다 가지고 있는데 땅값은 비싸. 소유자는 다 가지고 있는데 땅값이 다 비싸고 서로 생각이 다 달라. 이러다 보니까 블록별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통합형으로 아예 블록별로 필지별이 아니라 블록 단위로 좀 더 통합으로 나눠서 171개 정비구역을 20개로 통합하고 그래서 통합해서 사업성을 우려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정비를 하겠다는 거죠. 자, 다음이요. 거기에다가 녹지를 함께 만드는 건데 그냥 단지 그냥 빌딩만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녹지를 만들 건데 공원과 개별 건축물을 오픈 스페이스화해서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사이가 전부 다 녹지가 들어가면서 건물 안 자체도 바로 녹지로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공원이가 길쭉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건물이 조금씩 더 땅을 내놓아서 중간에 이렇게 공원을 만들고 그리고 건물 안도 진입로를 이렇게 공원과 연계시켜서 얘 자체가 바로 녹지가 될 수 있게 만들면서 구역 내 도로 설비를 최소화하면서 진출입로를 확보해서 지하 통로까지 만들어서 진출입로를 개별로 만들므로 해서 녹지를 만들면서 자동차가 잘 드나들 수 있게끔 만들면서 그 높이를 완화해서 더 높게 그러면서 공간은 더 넓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다음이요.
자, 그래서 세운 상가를 중장기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녹지축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 블럭들이 굉장히 많고 밀집되어 있는데 이 밀집되어 있는 건 민간 개발로 해서 초고층의 건물들이 생기면서 건폐율을 낮춰서 건물과 건물은 전부 다 기부 체납 15%씩 기부 체납을 통해서 서울시에다가 땅을 내놓고 그러면 서로 15%씩을 내놓으면 이쪽에서도 15% 이쪽에서도 15% 저쪽에서도 15% 15% 그래서 네 개 건물이 만나는 그 교차 지점. 교차 지점은 총 몇 퍼센트의 공원이 되느냐? 바로 60%의 공원이 되는 거죠. 15%씩 내놓은 땅들이 4개가 만나면 그 자리는 60%의 녹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부 체납한 15% 이상으로 용적률을 많이 줘서 건물을 위로 높게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개발업자가 안 내놓을 이유가 없죠. 훨씬 더 유리해지니까. 그래서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부 공원 또 옥상도 상부도 바로 녹지로 만들어서 그래서 시민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활동축 다음에 지하 공간은 복합 개발을 통해서 미래 도심의 수요에 대응하는 업무 복합 공간을 만들면서 지하 보행에 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다양한 쇼핑들 또 지하철과 주변 정비 지역과 함께 보행이 연결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중심에 바로 세운상가가 있습니다. 자, 이 도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8개 블럭이에요. 크게 보면 작게 보면 20개 블럭이고 넓게 보면 8개 블럭이고 그 중간에 보시면 종묘에서 퇴교로 이을 때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이 있습니다. 그 녹지로 되어 있는 녹색 축이 정중앙에 있죠. 얘가 바로 세운상가, 진양상가, 대림상가, 청계상가 라인으로 이어지는 1967년에 만들어진 낡은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얘를 싹 밀어내고 여기를 녹지의 중심축으로 만들면서 지하에는 주차와 다음에 또 쇼핑 등이 쭉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되면서 그러면서 각 도시 8개 도시마다 정 가운데 15%씩 기부 체납한 것들이 모여서 60%의 공원들의 거점 공원이 생기고 그러면서 도로변으로 선형으로 공원들의 녹지가 이어지겠죠. 그러면서 상단부에는 청계천이 흘러가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상단 좌측부터 1, 2, 3, 4, 5, 6, 7, 8로 내려온다고 보면 그중에 3번 그러니까 이 청계천 라인이 붙어 있는 자리에 좌측편 그 자리에 보시면 이 청계천에 딱 달붙어 있는 자리 그러니까 공원과 붙어 있고 청계천랑 붙어 있는 그 코너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힐스테이트 세운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1층, 2층, 3층이 상가, 지하 상가, 그러면서 위에 아파트입니다. 얘는 분양이 되자마자 바로 완판됐고요. 바로 완판됐고 분양되자마자 5억의 시차익이 발생한 자리예요. 거기에 상가가 이제 막 열립니다. 그 상가에 대한 내용도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상가는 명동을 대체할 대한민국의 상가의 1번지 그동안 지난 40년간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전부 다 명동이 차지했었죠. 강남보다 더 비싼 땅, 명동이었죠. 근데 그거를 대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바로 여기뿐만 아니라 이 세운 일대 자체가 이 상권으로 봤을 때 가장 미래지향적인 상권들이고 또 가장 중심, 또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다 여기 들어올 거거든요. 이 동네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좋은 중심 상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조감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초고층 빌딩들과 녹지들이 풍부해지는 자리. 점진적으로는 이 도시만이 끝이 아니라 옆으로 번져나가면서 서울시 자체가 강북이 다 이렇게 바뀝니다. 사대문안이 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 중심에 세운이 있습니다. 자, 위기가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사실 이거 상가 될 거를 미리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거 받은 지가 꽤 오래돼 1년 전에 이 자료 받았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저거를 투자하는 건 돈 많은 부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돈 많은 부자들의 영역. 왜? 한두 푼 할 거 아니니까. 되게 비쌀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서민들은 쳐다도 못 볼 그럴 자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지금처럼의 경제 위기가 온 상황이어서 시행사부터 서울시까지 다 쫄았어요. 이게 돼야 오세훈 시장이 그나마 좀 대통령 후보로 비벼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빨간불이 켜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행사도 쫄아 있고 서울시도 쫄아 있어. 그런데 얘는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그러려면 분양이 돼야 되고 팔려야 되죠. 그럼 이 상황에서 분양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최대한 싸게 할인 분양하는 거예요. 최대한 싸게 할인 분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격표를 말씀드렸죠. 충분히 서민들이 접근할 만한 금액입니다.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세운지구를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미래도시를 개발을 하는데 녹지가 풍부한 도시를 개발을 하는데 지금도 부동산이 과열된 상황이라고 봐봐요. 이거 분양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초고가 분양가 나옵니다. 초고가 분양가. 그런데 지금은 다 쫄아있고 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싸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신축되려는 것들은 다 눈치 보면서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가는 인제 첫 삽 뜨면서 현재 분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에 준공이에요. 입주를 해요. 그럼 상가 이제 분양해야 되잖아요. 들어차야 되잖아요. 다른 신도시의 상가는 상권이 형성될 때까지 5년 이상이 걸려요. 그런데 얘는 주변에 이미 맛집들 준비하고 현재 이 자리에도 장사하고 있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다 밀어낼 거기 때문에 장사할 때가 2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상가예요. 청계천 라인은 얼마 없어. 청계천 라인에 이제 2주에서 들어가면 거기 장사가 대박 날 건데. 그러면 직접 매매해서 들어가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음에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려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권이 그냥 만들어지자마자 상권 바로 생기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 분야, 특히 건설업 쪽으로 현재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예상치보다 매우 저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이 났나 봐요. 그래서 또 최근 소식을 또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기존의 상가 자리들을 분할해서 판다는 거예요. 가격이 싸진다는 거죠. 14평짜리를 7평으로 16평짜리를 8평으로 분할해서 해서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도 싸진 가격인데 그 가격이 50%예요. 자, 여러분들이 명동에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물론 100평짜리, 200평짜리 상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으나 명동에 있는 상가는 뭐 5평짜리 상가든 3평짜리 상가든 부자 아니에요? 명동 땅 그 비싼 땅값에 한 평짜리만 가지고 있어도 그 한 평이 얼마인데 금액이 3억 4억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평.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명동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이게 보니까 20분의 1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싼 가격에 분할까지 하면서 팔고 있는데 대출 규제도 사라졌고 그 상황인데 명동보다 훨씬 싼데 얘가 명동 가격을 뛰어넘을 거야. 지금 보면 명동에 거의 뭐 20%, 20분의 1 가격? 있는 자리도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얘가 명동 가격을 뛰어넘는다? 그럼 20배 이상이 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대박 아닌가요? 단연코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거고요. 다음에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명동에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코로나가 끝난 상황도 아니고 특히 중국 관광객은 오지도 않는 상황인데 예전 중국 관광객 들어올 때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와요. 근데 거기다가 중국 관광객까지 풀려. 이러면 여기 발 디딜 틈이 없어집니다. 발 디딜 틈이 없어져요. 자, 다음이요. 그래서 전체 서울 도심을 세계 대도시 수준의 녹지 생태 공간으로 만들 건데 전체 서울의 시발점이 어디야? 바로 종묘에서 퇴계로로 이어지는 이 라인. 여기가 시작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구역별로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 녹지 공간을 확보할 건데 이건 미래의 얘기죠. 먼 얘기죠. 그중에 종묘 라인 보이시나요? 창덕궁에서 종묘가 연결됩니다. 이번에 연결이 돼버렸어요. 자, 창덕궁에서 종묘로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 또 세운상가, 진양상가, 대림상가, 청계상가가 연결되면서 남산까지 연결이 돼요. 대박 아닌가요?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이 안 올까요? 엄청나게 올 겁니다. 거기다가 쇼핑, 명동의 쇼핑 가면 힘든 게 뭐예요? 버스 될 자리, 자동차 될 자리가 없잖아요. 또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다 비 맞아야 되고,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고통을 견뎌야 되지만 여기는 이제 지하의 주차 공간, 지하의 쇼핑 공간, 그러면서 지하의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보행 공간 이 있으면서 그 위로 1층, 2층, 3층이 오픈 스페이스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 쇼핑 공간과 녹지 공간이 이어지는 건물들과 그 위에 주거, 일자리, 쇼핑, 문화 이런 것들이 초고층으로 들어가는 건물들이 쭉 줄비해지면서 서울의 마천루가 된다면 단연코 강남을 넘어서는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불릴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다음이요.
다음에 신규 정비 지역이 필요한데 그중에 보라색 재정비 촉진 지구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짙은 주황색이 개발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옅은 주황색이 개발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더 비싸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세운 지구에 내가 발을 들여서 올라타느냐, 올라타지 못하느냐가 바로 앞으로 서울이 계속 개발될 건데, 그 계속 개발되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낙오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무슨 일이 있어도 설사 지하 2층에 제일 조그만 지하 2층에 상가를 하나 하시더라도 어쨌든 여기에 올라타서 10배 이상의 차익을 보셔야, 또 최대 20배까지의 차익을 보셔야 거기서 발생된 비용 가지고서 짙은 주황색이 개발될 때 또 들어가고, 또 옅은 주황색이 개발될 때 또 들어가서 20년 이내에 엄청난 부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의 버스를 올라타느냐 올라타지 않느냐. 이 버스는 한 대뿐이고, 이 버스가 출발하고 나면 더 이상 그렇게 저렴한 버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올라타느냐 못 올라타느냐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저층부 공유 공간 보세요. 녹지 밑으로 저층부 공유 공간이 주차와 또 쇼핑으로 쭉 이어져서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도 쭉 이어지는 자리로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층부 공유 공간. 지하 2층 상가도 나쁘지 않아요. 지하 2층 나쁘지 않습니다. 돈 있다 그러면 지상 1층 또는 보행자 같은 공간과 연결되는 3층, 뭐 2층 괜찮습니다만 지하 2층도 나쁘지 않다. 자, 다음이요. 이미 정비 사업이 끝난 곳들이 이제 이 파란색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공개 녹지로 만들어서 벽면을 유지시켜 벽면 녹화 또는 지붕 또는 입체 녹화를 만들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도심의 녹지 생태공간을 그래서 15%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두 색깔이 보행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블럭별로 도시별로 전부 다 보행이 녹지죠. 보행 녹지에 공원들이 쫙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북악산에서부터 연결돼서 남산까지, 인왕산에서 연결돼서 남산까지 이렇게 4대 문안을 녹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자, 향후 일정은 현재 정비별로 사업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2022년 상반기에 세운이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에이 이게 언제 되겠어 했습니다만, 그때 저한테 그 세운지구 그때 생활형 숙박시설 했었거든요. 그거 사신 분들이 현재 현장 가보시고 깜짝 놀래요.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달라졌다고? 벌써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명동부터 다음에 이 세운지구를 한번 쭉 함께 발품 팔면서 인장 활동 나가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완벽하게 달라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자, 다 말씀드렸네요. 자, 이렇게 서울시는 야심찬 프로젝트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의 기회가 될 거고요. 자, 다음 주부터 우리 스케줄을 좀 잡아서 한 분 한 분씩 저희가 모시고 한번 직접 현장을 발로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